응, 자기야. 너무 좋아. 진짜 민서 씨야말로 남편보다 내가 더 좋지? 응? 아, 지금 그게 비교가 돼? 우리 민준 씨는 그냥 착해 빠진 애기라니까. 자기는 짐승이고, 그럼 그 짐승한테 제대로. 그날 내가 믿음으로 눌렀던 현관 비밀번호 4자리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문의 잠금 장치가 띠리릭하고 풀리는 소리. 34평 아파트의 안방, 그 굳게 닫힌 문 너머까지는 차마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끔찍한 소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을 열자 현관에는 보지 말아야 할 낯선 남자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 보이는 번쩍거리는 검은색 구두였습니다. 어라? 아직 누가 있나? 저는 그저 아들 친구나 며느리 동생이라도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저는 반찬통을 고쳐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야? 아들, 엄마 왔다 마이너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잖아. 그저 맞벌이하는 아이들이 피곤해서 쉬고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굳게 닫힌 그 문틈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TV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자아이, 그리고 남자아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낯 뜨거운 신음소리가 뒤엉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한 것을 겨우 부여잡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부터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 있던 그 낯선 구두, 그리고 지금 안방에서 들리는 저 소리. 설마 내 아들 민준이는 오늘 출근했는데, 그럼 저건. 저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안방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 쿵, 쿵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천천히 돌리고 문을 살짝,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제 며느리 민서가 일하러 갔어야 할 그 평일 대낮에 웬 낯선 놈과 우리 아들 침대 위에서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쿵!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놈과 엉켜있던 며느리가 다행히 문 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짐승은 서로에게만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1초라도 더 있다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현관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리 없이 현관문을 닫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자 63. 종합병원에서 20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민준이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순한 제 아들은 1년 전 참하고 싹싹한 며느리 민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어머님 반찬 아니면 민준 씨 밥을 안 먹어요. 전화기 너머로 애교 있게 웃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삶의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맞벌이로 바쁜 아이들이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을까 싶어 저는 주말마다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신혼집에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등산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들 민준이에게만 주말에 바빠서 오늘 낮에 반찬 미리 갖다 놓으마. 둘이 저녁에 챙겨 먹어라.
하고 카톡을 남겼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다 말고 시어머니 전화 받으면 신경 쓰일까봐 그 아이를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저는 익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 없어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쉬다 가세요라며 제게 처음으로 알려준 우리 사이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간 안방 문틈에서 저는 제 눈으로 지옥을 보았습니다. 아파트 1층까지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배신감? 아니, 그보다 더한 무언가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20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응급실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도 봤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심장이 더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그 싹싹하던 애가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래, 남자가 아니라 저는 스스로를 속여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두 눈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훈련된 제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 낯선 사내의 어깨였고 현관에 있던 것은 분명 남자의 구두였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주저앉아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당장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저 더러운 것들의 실체를 알려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민준아 너 지금 엄마. 마침 잘 됐네. 나 지금 민서 씨랑 점심 먹으려고 나왔어. 오늘 민서 씨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일찍 끝났대. 엄마도 이쪽으로 올래? 우리 민서가 엄마 보고 싶다는데. 뭐? 수화기 너머로 제 며느리 민서의 방금 전까지 그 낯선 놈과 뒹굴던 그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처럼 명랑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민서예요. 어머님도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름이 등골을 타고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시어머니에게 제 남편에게 저런 목소리로 웃을 수가 있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계획된 악행이었습니다. 이것 봐라. 보통 내기가 아니었네.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지금 병원 가야 해서 둘이 맛있게 먹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무쳤던 그 나물들이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한다면 아들은 분명 민서에게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뱀 같은 며느리는 어머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그냥 아는 동생이 잠시 들른 거예요라며 눈물로 제 아들 앞에 매달리겠지요. 그리고 아들은 착하고 순한 내 아들은 결국 제 어미를 망상증 걸린 늙은이로 취급할 것입니다. 안 돼.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저는 병원에서 수십 년간 환자 차트를 다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는 증언이 아니라 엑스레이 사진과 피검사 수치라는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한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며느리 최민서는 내가 샅샅이 관찰하고 기록해야 할 위험한 환자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낡은 서랍에서 먼지 쌓인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간호조무사 시절
환자들의 상태를 기록하던 관찰일지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 첫 장에 오늘의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제가 목격했던 그 지옥도를 단 하나의 감정도 씻지 않고 차가운 펜으로 한자 한자 눌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을 구하기 위한 차가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니, 잘 필요가 없었다. 20년간 종합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나는 3일 밤낮을 새우면서도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던 사람이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다. 어미인 내가 잠을 잘 자격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는 낡은 관찰일지의 두 번째 장을 폈다. 첫 장에 적힌 환자 최민서라는 이름 위로 나는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더했다. 상간남은 누구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혹시 돈 문제라도 얽혀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기 전까지는 섣불리 이 일을 터뜨릴 수 없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 민준이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들, 아침은 챙겨 먹고 나갔어? 어휴, 엄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아침이야. 민서 씨가 어제 사다 놓은 빵 하나 물고 나왔지. 그래도 밥을 먹어야지.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나 좀 재워놓을까? 아, 오늘 우리 회식이야. 늦어. 민서 씨도 오늘 친구 만난다고 했나? 아무튼 늦게 들어와. 나는 전화를 끊고 그 내용을 관찰일지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남편 민준 회식. 아내 민서 친구 약속. 양쪽 모두 귀가 시간 늦음. 이것은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서로의 행적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어쩌면 어제 그놈과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만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제는 말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잡을 차례였다. 나는 수십 년간 환자의 몸속을 들여다보는 엑스레이 기계와 피 검사 수치에 의존해왔다. 지금 나에게도 그런 기계가 필요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몰래 녹음하는 기계 같은 것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내 낡은 스마트폰으로 초소형 녹음기를 검색하자 수백 개의 물건이 쏟아져 나왔다. 보조 배터리 모양, USB 메모리 모양, 심지어 볼펜 모양까지. 나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고 한 번 충전으로 가장 오래가는 보조 배터리형 녹음기를 골랐다. 연속 녹음 30일이라는 문구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다. 퀵서비스로 물건을 받기로 했다. 내 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다. 2시간 뒤 물건이 도착했다. 손바닥보다 작은 그 검은색 기계는 차갑고 묵직했다. 나는 설명서를 읽으며 기계를 작동시켰다. 내 숨소리, 내가 종이에 글씨를 적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기계를 통해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장비는 준비되었다. 이제 이 장비를 그들의 안방에 설치할 일만 남았다. 나는 다시 며느리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제 아들에게서 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맑고 상냥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아, 민서야. 일하는데 방해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마침 점심 먹으려고 했어요. 나는 속으로 어제 그놈이랑 먹은 점심은 맛있었니라고 물었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갔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제 반찬만 두고 급하게 나오느라. 사실은 너 주려고 겨울 이불을 하나 꺼내놨었거든. 지난번에 너희 집 갔을 때
안방 이불이 좀 얇아 보여서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마침 오늘 민준이도 회식이라 늦는다는데 엄마가 저녁에 그거라도 갖다 줄까? 너 혼자 저녁 먹을 거면 엄마가 밥해서 같이 먹고. 내 말은 그 뱀 같은 며느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첫째,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나를 만난다. 이것은 며느리가 깨끗하다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둘째, 저녁 약속을 이유로 내 방문을 거절한다. 이것은 뭔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선택이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두 번째를 택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요. 대학 동창이 정말 오랜만에 해외에서 들어와서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 아, 그래. 중요한 약속이구나. 그럼 할 수 없지. 대신, 어머님, 그럼 그 이불 혹시 지금 잠깐 집에 들러서 맡겨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차피 저녁에 나가야 해서 그 전에 잠깐 씻으러 집에 들를 거거든요. 그때 받아놓으면 민준 씨 오기 전에 제가 딱 정리해 놓을게요. 이것 봐라. 나를 집으로 불러들인다. 이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완벽한 쇼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에게 그 지옥의 안방에 다시 들어갈 완벽한 명분을 주었다. 그래. 그럼 엄마가 지금 바로 갖다 줄게. 너도 바쁠 텐데 문 앞에만 두고 갈까?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얼굴은 뵙고 가야죠. 저 지금 막 집에 도착했어요. 천천히 오세요. 나는 녹음기와 두꺼운 겨울 이불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어제와 같은 아파트, 어제와 같은 현관문. 띠리릭 이번에는 민서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어머님, 아이고,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괜찮다. 민준이 덮어줄 건데 이게 뭐가 무겁다고.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어제와 달리 현관은 깨끗했다. 낯선 남자의 구두는 없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옷만 갈아입고요. 민서가 안방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잠옷 차림으로 도로 나왔다. 아이, 정신없어. 어머님, 저 잠깐 씻고 나와도 될까요? 약속 시간이 다 돼서. 이불은 저기 안방 침대 위에 좀 올려놔 주시겠어요? 완벽한 기회였다. 며느리는 심지어 나에게 안방으로 들어가라는 허가까지 내주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싸하고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을 든 채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방 문을 열었다. 어제 내가 틈으로 엿보았던 바로 그 지옥의 현장이었다. 침대는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내 코에는 어제 맡았던 그 낯선 남자의 스킨 냄새가, 아니, 그보다 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갔다. 침대 헤드와 벽 사이에는 각종 충전 케이블이 엉켜있는 멀티탭이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그 검은 케이블 더미 사이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보조 배터리 모양의 검은색 녹음기는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숨겨졌다. 어머님, 저 다 씻었어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 위에 이불을 탁탁 펴서 올려놓았다. 그래, 얼른 준비하고 나가. 늦겠다. 네,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불 잘 쓸게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나는 며느리의 상냥한 배웅을 받으며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어제와 달리 핏기 하나 없이 차가웠지만 내 눈은 20년 전 응급 환자의 찢어진 환부를 꿰매기 직전에 그 의사의 눈빛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느리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오늘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관찰일지를 폈다. 이제 저 안방에서 그 뱀 같은 며느리와 낯선 놈이 무슨 추악한 대화를 나누는지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을 차례였다. 네, 알겠습니다. 동명이인이라는 자기적인 설정을 완전히 빼고 며느리와 상간남의 전세금 사기 계획 그 자체에만 집중하도록 수정한 3챕터 최종본입니다. 3챕터 지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 최종 수정본. 녹음기를 설치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일주일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일주일. 그것은 며느리의 안방에 심어둔 녹음기가 충분한 대화 내용을 담기에 필요한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다시 그 집에 찾아갈 명분을 만들기에 적당한 시간이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며느리 민서에게는 지난번 이불은 마음에 드니? 하고 안부 문자를 남겼다. 네, 어머님. 너무 따뜻해요.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라는 살가운 답장이 1분도 되지 않아 날아왔다. 나는 그 역겨운 문자를 노려보며 관찰일지에 한 줄을 더했다. 며느리 최민서,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심 전혀 없음. 매우 양호함. 아들 민준이와도 이틀에 한 번꼴로 통화했다. 엄마, 민서 씨가 요즘 엄마 반찬 덕분에 밥맛이 돈대. 고마워. 그래, 잘 먹는다니 다행이다. 너희 둘만 잘 먹으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지. 수화기를 끊고 나는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간신히 삼켰다. 내 아들. 저 불쌍한 내 새끼는 지금 제 아내가 차려주는 독이 든 밥상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갈비를 재우고 나물을 무치고 장조림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2배는 더 많은 양이었다. 오후 4시쯤 나는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지? 아, 엄마. 어떡해, 나 오늘 갑자기 지방 출장 잡혔어. 지금 기차 타러 가는 길이야. 뭐? 출장?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응, 급한 일이라서 내일 저녁에나 올라갈 것 같아. 민서 씨는 어쩌지? 혼자 밥 먹어야겠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아이고, 고생하네. 그럼 민서는? 민서는 집에 있대? 응, 민서 씨는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했어. 30분 전쯤에 집에 거의 다 왔다고 카톡 왔던데? 엄마 미안한데. 반찬 한 거 있으면 민서 씨 혼자라도 챙겨주면 안 될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마침 반찬 잔뜩 해놨어. 엄마 지금 바로 갈게. 아이고, 너 없으면 민서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 먹여야지. 나는 반찬통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지옥 같은 아파트로 향했다. 이번에는 내 가방 안에 녹음기와 똑같이 생긴 아무 기능도 없는 가짜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챙겨 넣었다. 증거를 회수하고 그 자리에 가짜를 놓아두어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띠리릭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현관까지 마중 나왔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아이고, 민준 씨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 혼자라도 잘 챙겨 먹으라고 했지. 얼른 냉장고에 넣자. 나는 며느리를 부엌으로 이끌었다.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정리하는 그 짧은 순간 나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했다. 민서야, 엄마가 지난번에 준 이불 한 번만 줘볼래? 칠밥이 터진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엄마가 집에 가져가서 고쳐다 줄게. 이것은 내가 생각해낸 2번째 명분이었다. 어머,
진짜요? 어쩐지 좀.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 눈에 보였을 때 해야지. 얼른 줘봐. 나는 며느리가 미처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안방 문을 열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으로 걸어갔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착, 착, 착 냉장고에 반찬 통 넣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나는 침대 헤드와 벽 사이 그 어두운 케이블 더미 속으로 손을 찔러 넣었다. 손끝에 차가운 녹음기가 잡혔다. 나는 그것을 재빨리 꺼내 주머니에 넣고 동시에 가방에서 가짜 배터리를 꺼내 그 자리에 밀어 넣었다. 모든 것은 단 10초 만에 이루어졌다.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대 위에 이불을 들고 안방을 나왔다. 아이고, 이거네. 엄마가 금방 고쳐다 줄게. 반찬 잘 챙겨 먹고 문단속 잘하고 있어. 나는 아파트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손을 덜덜 떨었다. 주머니 속의 녹음기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현관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컴퓨터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녹음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헤드셋을 꼈다. 일주일치의 녹음 파일이 화면에 가득 찼다. 첫 번째, 두 번째 파일은 대부분 조용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뿐이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야. 이 평화로운 대화가 내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다. 나는 파일을 뒤로 넘겼다. 녹음기를 설치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아들이 회식이라고 늦었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띠리릭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유, 피곤해. 오빠, 빨리 들어와. 오빠? 내 아들 민준이는 그 시간에 회식 중이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민서, 오늘 힘들었어? 그 늙은 시어미 비위 맞추느라 고생했네. 아, 말도 마. 오늘 갑자기 이불 갖다 준다. 며느리의 그 역겨운 비웃음 소리가 밤새 내 귓가를 맴돌았다. 아들 전세금 다 날린 줄도 모르는 불쌍한 늙은이. 저것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며 낄낄거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저것들은 이미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고 집주인을 속이는 일만 남았다. 사기극이 완성되기 전에 나는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첫째, 그 상간남 놈의 정체. 둘째, 저것들이 이용하는 부동산과 정확한 계약 날짜. 나는 먼저 아들 민준이의 전세 계약서가 필요했다. 그 안에 저것들이 속이려는 실제 집주인의 연락처와 이 계약을 처음 중개했던 부동산 정보가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직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 바쁜데 미안하다. 엄마가 요즘 몸도 안 좋고 해서 미리 재산 정리를 좀 해두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 뭐가 있나 서류가 필요하구나. 가지고 있는 전세 계약서, 사진 한 장만 찍어서 보내줄 수 있니? 엄마 기록해두게. 60이 넘은 어미가 재산 정리를 한다는데 반대할 자식은 없었다. 아들은 금방 알았어, 엄마. 이게 뭐라고. 진작 말씀하시지라며 사진 파일 하나를 보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확대했다.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의 이름은 박철수였고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에는 이 집을 처음 중개했던 대박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즉시 그 대박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거기 대박 부동산 맞지요? 제가 그 아들네 전세 계약서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그러신데 혹시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지금 그 집에 전세로 사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집을 중도에 빼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그쪽 부동산에 다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나는 며느리가 집주인을 속일 때 썼던 거짓말을 그대로 써먹었다. 그러자 부동산 사장이 뜻밖의 말을 했다. 어머니, 혹시 그댁 며느님 되시나요? 이상하네. 며느님이 얼마 전에 저희한테 똑같은 말로 집을 내놨다가 그저께 갑자기 취소를 하셨는데요.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서 더 빨리 빼주기로 했다고. 아니, 부부끼리 상의도 안 하시고. 쯧쯧. 역시 그랬다. 저것들은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한패인 새로운 부동산을 끼고 이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 녹취록에서 마침 오늘 집 보러 오기로 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 오늘이 바로 어제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새 세입자가 계약을 할지도 모르는 날이었다. 나는 당장 집을 뛰쳐나갔다. 아들 민준이는 여전히 출장 중. 며느리 민서는 분명 집에 있을 것이다. 새 세입자를 만나기 위해 나는 얼굴을 가릴 스카프를 챙겨 들고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다. 나는 아파트 입구가 훤히 보이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것은 관찰이 아니라 잠복이었다. 2시간이 지났을까? 오후 3시쯤 며느리 민서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평소의 싹싹한 모습과는 달리 짙은 화장에 한껏 멋을 부린 모습이었다. 나는 모른 척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초조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낯선 중년 부부와 만났다. 저 사람들이 새로운 세입자였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요. 집은 마음에 드셨죠? 바로 그때였다. 낯선 차 한 대가 그들 옆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멀리서 봐도 번쩍거리는 구두에 머리에 기름을 바른 바로 그놈 상간남이었다. 놈은 아주 자연스럽게 새 세입자 부부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사모님. 황금 부동산의 차민혁 실장입니다. 집은 마음에 드신다니 바로 계약하시죠. 마침 오늘 집주인 어르신도 시간 되신다고 하니 제 사무실로 가셔서 바로 도장 찍으시죠.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저놈이 상간남이자 이 사기극을 주도하는 황금 부동산의 중개사였던 것이다. 저놈은 집주인과 새 세입자 그리고 내 며느리까지 한자리에 모아놓고 내 아들의 전세금을 통째로 가로챌 생각이었다. 나는 즉시 택시를 잡아탔다. 그리고 그들이 탄 차의 뒤를 바짝 쫓으라고 했다. 기사님, 앞차만 놓치지 마세요. 상간남의 차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택시에서 내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확인하고 상가 2층으로 올라갔다. 황금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문 너머로 내 며느리와 상간남 차민혁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집주인 박철수 씨와 새 세입자 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다. 차민혁이 계약서를 꺼내고 집주인이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하지만 나는 뛰어들어가지 않았다. 저놈은 전세 사기꾼이다. 저 자리에서 난리를 쳐봤자 나는 중개사로서 정상적인 중도 퇴실 계약을 도왔을 뿐이다. 저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다고 잡아댈 것이 뻔했다. 저놈의 실체를 저놈이 전문 사기꾼이라는 물증을 잡아야 했다. 나는 부동산 사무실의 사진과 상간남의 차량 번호를 찍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수십 년간 쌓아온 내 인맥을 총동원했다. 20년간 종합병원에서 일하며 나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었다. 그 중에는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환자의 보호자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형사님, 저 박선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의 전 재산이 지금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이 차량 번호, 주인이 누군지 지금 당장 알 수 있을까요? 제 아들 전 재산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김 형사는 더 묻지 않고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10분 뒤 전화가 울렸다. 여사님, 차분히 들으십시오. 차량 소유주, 이름은 차민혁. 나이는 42. 그런데 이 사람 정가가 화려합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최근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기록이 있는데 제목이 전세 사기입니다. 전문 사기꾼입니다, 여사님. 쿵. 전세 사기. 전문 사기꾼.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 순진한 아들이 단순한 바람난 여자가 아니라 전문 사기꾼과 한패가 된 뱀을 아내라고 집에 들였던 것이다. 나는 다시 김 형사에게 물었다. 김 형사님, 그럼 저 부동산에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놈을 당장 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여사님, 안타깝지만 지금 저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를 치고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며느님과 저자가 짜고 벌이는 일이라는 녹취록만으로는 저자들은 그냥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고 잡아뗄 겁니다. 돈이 오가고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천벽력이었다. 법이 저 사기꾼들을 지금 당장 막을 수 없다는 말이었다. 나는 관찰일지를 꺼냈다. 상간남 차민혁, 전세 사기 전문 사기꾼. 상황 현재 황금 부동산에서 계약 진행 중. 법적 개입 불가.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법이 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어미가 직접 저 지옥의 구덩이로 뛰어드는 수밖에. 나는 황금 부동산 유리문 너머로 그 사기꾼 놈과 내 며느리가 앉아있는 지옥도를 노려보았다. 경찰인 김 형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이 지금 저들을 막을 수 없다면 남은 것은 나 하나뿐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아들이 보내주었던 전세 계약서 사진을 다시 열었다. 거기에는 집주인 박철수의 이름과 그의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지금 저 안에 저 늙은 집주인도 함께 앉아 있다. 저 사람 역시 저 사기꾼들에게 속고 있는 또 한 명의 피해자였다. 만약 저 집주인이 지금 이 계약이 사기라는 것을 눈치챈다면, 만약 남편인 내 아들은 이중도 퇴실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절대 도장을 찍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내 아들을 불쌍한 늙은이의 아들로 만들 수는 없었다. 나는 부동산 사무실이 보이지 않는 상가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지난번 며느리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을 때보다 10배는 더 세차게 뛰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휴대전화의 집주인 박철수의 번호를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한두 번 울리자 유리문 너머로 집주인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낯선 번호에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 되십니까? 나는 내가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 위급한 환자 보호자들을 상대하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를 애써 쥐어짰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나 지금 바쁜데. 지금 황금 부동산에서 전세 중도 퇴실 계약서에 도장 찍으려 하시는 거 맞지요? 내 말에
집주인 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 누군데 그걸? 그 계약 사기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세입자 최민서. 그 여자 남편 몰래 이 집 전세금 빼서 도망치려는 겁니다. 남편인 김민준 씨는 지금 지방 출장 중이고 이 계약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집주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듯이 몸을 들썩였다. 부동산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갑자기 소리를 높인 집주인에게로 향했다. 상간남 차민혁과 며느리 민서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으로 굳어졌다. 당신 누군데 그런 헛소리를 해? 집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헛소리인지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시켜드리죠. 당신 앞에 앉아 있는 며느리 최민서에게 남편 김민준 씨에게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이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하십시오. 만약 그 여자가 당황하며 전화를 걸지 못한다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겠지요. 나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시 유리문이 보이는 곳으로 살짝 이동했다. 부동산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집주인 박철수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며느리 민서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최민서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방금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당신이 남편 몰래 이 짓을 벌이는 거라고 하던데 지금 당장 남편 김민준 씨한테 전화 걸어보세요. 스피커폰으로. 며느리 민서의 얼굴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누가 그런 장난 전화를. 저희 남편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아요. 전화를 못 받는다고? 바쁜지 안 바쁜지는 걸어보면 알 거 아니요. 얼른 전화기 꺼내서 걸어보시라니까. 집주인의 고함 소리에 옆에 앉아있던 새 세입자 부부도 불안한 얼굴로 일어섰다. 아니 사장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남편분 동의도 없이 진행하는 계약이었어요? 어쩐지 남편분은 안 오시고 부인 혼자 오셨다 했더니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상간남 차민혁이 나섰다. 아이고, 집주인 어르신,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이거 누가 일부러 계약 깨려고 장난치는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두 분 정식으로 위임장 다 받고 진행하는. 위임장? 남편이 바빠서 못 오고 위임장 보냈다고? 좋아. 그럼 그 남편한테 지금 전화 걸어서 위임한 거 맞는지 내 귀로 직접 듣겠소. 그것도 못하겠다면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합시다. 집주인 박철수는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번에 이 상황의 핵심을 꿰뚫었다. 며느리 민서는 하는 말만 반복하며 끝내 휴대전화를 꺼내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새 세입자 부부가 계약서를 들고 있던 차민혁의 손을 뿌리쳤다. 이런 사기꾼들, 우릴 뭘로 보고. 당신 공인중개사 맞아? 내가 지금 구청에 바로 신고할 거야. 여보, 갑시다. 이런 더러운 집 계약할 필요 없어. 새 세입자 부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동산 문을 박차고 나갔다. 집주인 박철수도 당신들, 내가 가만 안 둬. 라는 말을 남기고 분노에 차서 그들을 뒤따라 나갔다. 순식간에 부동산 사무실 안에는 며느리 민서와 상간남 차민혁 두 사람만 덩그러니 남았다. 계약은 파기되었다. 나는 상가 기둥 뒤에 숨어 내 심장을 겨우 진정시켰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내 아들의 전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일단 막았다. 유리문 너머로 두 짐승의 대화가 들리는 듯했다. 민서가 울부짖고 차민혁이 무언가를 집어 던지며 분노하고 있었다. 저들은 분명히
이 익명의 전화를 건 사람이 나 박선자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불쌍한 늙은이라고 비웃던 그 시어머니가 자기들 뒤통수를 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제 저들은 나를 경계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벌었다. 저것들이 다음 사기극을 계획하기 전에 나는 내 아들을 데려와야 했다. 지방 출장 중인 내 아들, 민준이를. 나는 그 지옥 같은 부동산 상가를 빠져나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를 잡지 않았다. 나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내 아들이 있는 그 지방으로 내가 직접 가야 했다. 이제는 내 아들 민준이가 제 어미의 관찰일지에 적힌 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다. 나는 서울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조금 전 김 형사와의 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돈이 오가기 전까지는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오늘 그 사기극을 막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잠시 중단시켰을 뿐이다. 며느리 민서와 그 사기꾼 차민혁은 오늘 일을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익명의 전화가 누구에게서 걸려왔는지 뻔히 짐작하고 있을 터였다. 나를 그저 반찬이나 해다 나르는 불쌍한 늙은이로 얕보고 다시 내 아들의 전 재산을 노릴 두 번째, 세 번째 덫을 놓을 것이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됐다. 나는 서울역에서 가장 빠른 아들 민준이가 출장 가 있는 그 도시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 밤 기차에 몸을 실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나는 가방 속에 깊숙이 넣어둔 관찰일지와 그 지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지난 일주일을 피눈물을 삼키며 이 증거들을 모았다. 내 아들의 눈에 이 어미가 그저 망상에 빠진 늙은이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저뱀 같은 며느리의 목을 겨눌 차갑고도 날카로운 칼이었다. 새벽녘 나는 낯선 도시에 도착했다. 아들이 묵고 있다는 비즈니스 호텔을 찾아갔다. 나는 호텔 로비에서 밤새 뜬 눈으로 일하고 있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민준아, 엄마야. 엄마, 이 새벽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민준아, 너 지금 어디니? 나 지금 막 호텔 들어왔지. 어제 밤새우고. 엄마,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진짜 무슨 일? 아들, 호텔방 호수만 알려줘. 엄마가 지금 내 호텔 로비에 와 있어. 뭐? 엄마가 여길? 아들은 기겁을 했다. 나는 아들이 알려준 방으로 올라갔다. 딩동 문이 열리고 며칠 만에 보는 내 아들의 얼굴은 출장과 밤샘 근무에 찌들어 헬쑥해져 있었다. 엄마, 아니 도대체 무슨 집안에 큰일 났어? 할머니가. 아니,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해.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문부터 걸어 잠갔다. 아들은 내 이런 모습에 겁에 질린 듯 했다. 엄마, 왜 그래? 무섭게. 민준아,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그리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엄마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내 아내 민서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 맹세할 수 있니? 아들은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가방에서 그 낡은 관찰일지를 꺼냈다. 엄마가 병원에서 20년간 환자 기록을 썼다. 이건 엄마가 지난 일주일간 쓴 또 다른 환자 기록이야. 엄마, 일주일 전 엄마가 반찬을 주러 너희 집에 갔었다. 평일 대낮이었지. 나는 그날 현관에서 낯선 남자의 구두를 본 것부터 안방 문틈으로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목격한 것까지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저 사실만을 건조하게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서 씨가 바람을 폈다고?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아들이 지금 밤새워 일하고 왔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럴 줄 알았다. 나는 아들의 분노를 차가운 눈으로 마주 보았다. 내가 그 뱀 같은 계집애한테 단단히 홀려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내 어미를 망령든 늙은이 취급할까봐 엄마가 이걸 가져왔다.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내 휴대전화에 연결했다. 그리고 3챕터에서 들었던 그 파일. 아들이 회식이라 늦었던 그날 밤 며느리와 상간남이 안방에서 속삭였던 그 대화 내용을 아들 민준이의 면전에 틀었다. 오빠 빨리 들어와. 그 늙은 시어미 비위 맞추느라 고생했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다른 남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게 조용히 하고 더 들어. 나는 녹음 파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넘겼다. 그 집주인 영감은 뭐라고 해? 중도 퇴실해준대? 남편이 갑자기 지방 발령 나서 집을 급하게 빼야 한다고 울고불고 했지. 그 멍청한 민준이는 출장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전세금만 손에 넣으면 그 돈 들고 우리 둘이 베트남으로 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였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박선자는 아들 전세금 다 날린 줄도 모르고 반찬이나 해다 나르는 불쌍한 늙은이지 뭐. 딱 녹음기 재생을 멈췄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아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 헬쑥했던 얼굴이 이제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뻘개져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관찰일지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다. 그 상간남 놈 이름은 차민혁이다. 황금 부동산이라는 곳에 중개사 행세를 하고 있지. 엄마가 확인해 봤다. 그놈 전세 사기 전문 사기꾼이야. 사기꾼이라고? 아들의 목소리가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갈라져 나왔다. 그래. 내 아내 최민서는 그저 바람이 난 게 아니야. 처음부터 어쩌면 너와 결혼할 때부터 내 전 재산인 그 전세금을 노리고 전문 사기꾼과 한패가 되어 너에게 접근한 거다. 이 불쌍한 내 새끼야. 나는 아들에게 바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마저 이야기했다. 그 사기꾼 놈이 집주인과 세세입자를 모아놓고 내 전세금을 통째로 가로채려 했던 그 순간을, 그리고 내가 익명의 전화 한 통으로 그 계약을 겨우 막아냈다는 사실을. 내 아들 민준이는 그제야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 싹싹하던 며느리가 자기 아침을 챙겨주던 그 아내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다른 놈과 도망가려 했다는 그 진실을, 자신의 어미를 불쌍한 늙은이라고 조롱했다는 그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인 것이다. 나는 아들 곁에 앉아 그 등이 부서져라 두드려 주었다. 그래, 울어라. 지금 실컷 울어. 내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졌으니 울어야지. 하지만 민준아, 나는 아들의 젖은 얼굴을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보게 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시간 없어. 엄마가 오늘 그 계약을 막았지만 저것들은 분명히 다시 움직인다. 저 사기꾼 놈들은
이제 내 엄마까지 방해물로 여기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들의 눈물 젖은 눈에 분노가 아니 살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순진한 애기라고 불렀던 내 순한 아들의 눈이 아니었다. 엄마, 내가 그년이랑 그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가만두면 안 되지. 나와 아들 민준이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한 아침이었다. 우리는 아들네 그 지옥 같은 전셋집이 아닌 나의 작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아들에게 찬물 한 잔을 건넸다. 밤새 분노와 배신감으로 눈물만 쏟아낸 아들은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아들을 위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아,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야. 저것들은 어제 엄마의 익명 전화 때문에 계약에 실패했어. 분명히 며느리 민서는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나라는 걸 짐작하고 있을 게다. 그 사기꾼 놈은 이제 내 엄마까지 경계하고 있겠지. 아들이 핏발선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떡해? 놈들이 도망가면. 아니, 도망가지 않아. 나는 내 관찰일지를 펼쳤다. 그놈은 전문 사기꾼이야. 이런 돌발 상황에 익숙하지. 그리고 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전세금이라는 큰 먹이를 그냥 포기할 놈이 아니야. 저들은 반드시 다시 움직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이 다시 덫을 놓기 전에 저들을 그 덫으로 유인해서 그 자리에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야. 나는 먼저 아들의 전세 계약서에 적혀 있던 집주인 박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그 사기 현장에서 뛰쳐나갔던 또 한 명의 피해자였다. 여보세요. 박철수 씨 되십니까? 어제 황금 부동산에서 사기당할 뻔하셨던 그 집주인 맞으시죠? 저는 그 집 세입자 김민준이 어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집주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그저 남편이 지방 발령 나서 급하게 집 뺀다길래 좋은 마음으로 새 세입자 구해주려고 한 것뿐인데 하마터면 내가 사기꾼들하고 한패가 될 뻔했어.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제 아들 민준이도 제 옆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라는 년이 전문 사기꾼 놈하고 짜고 제 아들 몰래 전세금을 빼서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사장님, 저희 아들 좀, 아니, 저희 모자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집주인에게 그 사기꾼 차민혁의 전과 기록을 알려주었다. 그가 단순한 중개사가 아니라 전세 사기 전문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집주인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런 놈이었어. 내가 어쩐지 그놈 눈빛이. 사장님, 저것들은 반드시 다시 사장님께 연락할 겁니다. 오해였다. 다시 계약하자고 사장님을 구워 삶으려 들겠지요. 그때 제발 그냥 모르는 척, 속아주는 척 약속을 잡아주십시오. 저희가 제 아들이 그 현장을 직접 덮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만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집주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내 아들을 사기꾼에게서 구해달라는 내 절박한 목소리에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그놈들한테 연락 오면 바로 시간 잡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도 그 사기꾼 놈들 내 눈으로 망하는 걸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아군을 확보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잔인한 일이 남았다. 나는 내 아들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아들, 넌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순진하고
멍청한 남편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그 집으로 돌아가. 뭐, 엄마, 내가 지금 그 얼굴을 어떻게 해야 한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다. 내가 지금 이성을 잃고 그 집에 쳐들어가면 저것들은 모든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거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출장에서 방금 돌아온 피곤에 찌든 남편 행세를 해야 해. 민서가 며느리가 어제 일을 떠보려고 하거든. 무슨 소리냐. 피곤하다며 다 모른 척 해야 한다. 내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야 저것들이 안심하고 다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할 게다. 할 수 있겠니? 아들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날 지경이었다. 할게, 엄마. 내가 할게. 그날 오후 아들 민준이는 지옥의 문이나 다름없는 그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들 손에 내 녹음기를 다시 켜서 들려보냈다. 나는 집 밖에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모든 것을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났을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민서가 어제 부동산에서 이상한 전화가 와서 계약이 파기됐다고. 오히려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네요. 누가 자기를 모함하는 것 같다고. 소름이 끼쳤다. 저 뱀 같은 년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아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다. 아들의 다음 문자가 왔다. 엄마가 시킨 대로. 무슨 소리냐. 피곤해 죽겠다.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지금 밖에서 그놈하고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아들에게 절대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몇 분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방 안에서 숨죽여 말하는 목소리였다. 엄마, 저 뱀 같은 년이 나한테 와서 다음 주에 부산으로 일주일간 출장 가면 안 되냐고 묻네요. 거래처에서 급하게 부른다고. 이것들 내가 없는 틈을 타서 또 알았다. 아들, 나는 모든 계획을 직감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부산으로 일주일간 출장 가겠다고. 저것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는 거다. 그날 밤 아들은 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 지옥에서 뱀 같은 아내와 한 침대를 써야 했다. 나는 아들이 무사하기를 밤새 기도했다. 그리고 사흘 뒤 드디어 집주인 박철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그놈들입니다. 그 차민혁이라는 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일은 오해였다고, 자기네 부동산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새 세입자를 다시 구했으니 내일 모레 금요일 오후 2시에 자기네 황금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왔다. 운명의 날이 잡혔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황금 부동산. 네, 저희도 그리로 가겠습니다. 나는 즉시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형사님, 저 박선자입니다. 그 전세 사기꾼 차민혁이 드디어 다시 움직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황금 부동산입니다. 저희 아들의 전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는 현장입니다. 제발 와서 저놈들 좀 잡아주십시오. 김 형사는 전문 사기꾼의 현행범 체포 기회로군요.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저희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드디어 약속한 금요일 오후 1시 50분. 나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황금 부동산이 있는 상가 건물 앞에 섰다. 멀리서 김 형사와 다른 형사 한 명이 사복 차림으로 우리에게 눈짓을 보냈다. 집주인 박철수 씨도 어머니,
저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라며 비장한 얼굴로 들어갔다. 오후 2시 정각. 부동산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 민서와 상간남 차민혁이 새로운 세입자 부부 그리고 집주인 박철수 씨와 마주 앉아 있었다. 차민혁이 계약서를 내밀고 며느리 민서가 그 계약서에 자기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다. 전세금이 그 뱀 같은 년의 통장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다. 가자 아들. 응 엄마.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 민준이의 손을 굳게 잡고 그 지옥의 황금 부동산 문을 모든 힘을 다해 활짝 열어젖혔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며느리 민서, 그리고 그 옆에서 웃고 있던 상간남 차민혁. 두 사람의 얼굴이 출장 간 줄 알았던 남편과 반찬이나 나르는 줄 알았던 불쌍한 늙은이 시어머니의 당장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쾅! 부동산 사무실의 문이 열어젖혀지는 소리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던 며느리 민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상간남 차민혁이 들고 있던 펜이 딱 소리를 내며 책상 위로 떨어졌다. 출장 간 줄 알았던 남편, 반찬이나 나르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 두 사람이 귀신이라도 본 듯한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며느리 민서가 아니었다. 사기꾼 차민혁이었다. 그놈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고, 우리 민준 씨. 어머님. 아니, 출장 가신 분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지금 저희 민서 씨 중도 퇴실 계약 때문에 그때 내 아들 민준이가 그 짐승 같은 놈의 말을 끊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그 순진하고 멍청한 애기가 아니었다. 차민혁 씨, 맞습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네. 아, 네. 황금 부동산 차민혁 실장입니다만 전세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를 치려니까 재미가 좋습니까? 아들의 말에 차민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며느리 민서는 자기가 뭘 들은 거냐는 듯 아들과 차민혁을 번갈아 쳐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나는 몰랐어. 나는 저 사람이 그냥. 닥쳐. 아들의 한마디에 며느리의 변명이 멈췄다. 나는 정말. 여보, 나 저 사람한테 속은 거야.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네. 며느리가 그 뱀 같은 년이 이제는 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기어오려 했다. 나는 그 더러운 손을 피하며 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살려달라고? 며느라가 내가 나를 뭐라고 불렀더라? 나는 그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은 그 두 짐승의 역겨운 신음소리였다. 응, 자기야. 아, 너무 좋아. 남편보다 내가 더 좋지? 응? 우리 민준 씨는 그냥 착해 빠진 애기라니까. 자기는 짐승이고 집주인 박철수 씨와 새로 계약할 뻔했던 세입자 부부의 입이 떡 벌어졌다. 며느리 민서는 하는 소리만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 멍청한 민준이는 출장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전세금만 손에 넣으면 그 돈 들고
우리 둘이 베트남으로 튀는 거야. 그리고 나를 향한 그 비웃음 소리.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박선자는 아들 전세금 다 날린 줄도 모르고 반찬이나 해다 나르는 불쌍한 늙은이지 뭐. 녹음이 끝나자 사무실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며느리 민서를 그 불쌍한 늙은이의 눈으로 똑똑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며느라가. 내가 말한 그 불쌍한 늙은이가 오늘 내년의 숨통을 끊으러 왔다. 이게 다 뭐야? 새 세입자 부부가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이런 미친 사기꾼 년놈들. 당신 우리한테 위약금 물어낼 각오해. 어디서 감히 사람을 속여. 집주인 박철수 씨도 분노에 차서 차민혁의 멱살을 잡았다. 이런 게 같은 놈. 내가 감히 내 집을 가지고 사기를 쳐. 상간남 차민혁은 멱살을 잡힌 채로도 눈알을 굴렸다. 도망갈 구멍을 찾는 쥐새끼의 눈이었다. 놈이 집주인을 밀치고 문 쪽으로 뛰어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아까보다 더 큰 소리와 함께 부동산 문이 다시 열렸다. 사복 형사 2명, 그리고 그 앞에 나에게 차민혁의 정체를 알려주었던 김 형사가 서 있었다. 차민혁 씨, 오랜만이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고 쳤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말이야. 전세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공모.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차민혁의 양팔을 꺾어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아니, 형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시끄럽고 가서 얘기해. 그리고 김 형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며느리 민서를 가리켰다. 그리고 최민서 씨, 사기 미수 공범으로 당신도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속았다니까요. 여보, 나 좀 구해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내 아들에게 매달리며 발버둥 쳤다. 아들 민준이는 그 더러운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다.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리고 내 어미도 부르지 마. 너는 사람이 아니야. 아들의 마지막 말과 함께 며느리 민서와 상간남 차민혁은 그렇게 형사들의 손에 끌려 지옥의 부동산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나와 아들은 그 지옥 같던 전셋집을 정리하고 나의 작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며느리 민서는 사기 미수 공범 혐의가 인정되어 상간남 차민혁과 함께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사기꾼 놈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했다. 며느리는 또한 새 세입자가 걸어버린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기가 모아둔 쥐꼬리만 한 재산마저 전부 위약금으로 물어주게 되었다. 내 아들 민준이는 그 뱀 같은 년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 상간남 차민혁에게는 내 아들의 가정을 파탄낸 죄로 별도의 상간 소송까지 걸어 그놈의 남은 인생까지 톡톡히 값을 치르게 만들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들이 오랜만에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많이 헬쑥해졌지만 그 지옥에서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관찰일지를 꺼냈다. 첫 장에 적었던 환자 최민서라는 이름,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었던 권선징악. 나는 그 일지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모든 건 성공적으로 끝났다. 나는 그 징글징글했던 관찰일지를 조용히 덮었다. 이제 내 아들과 나에게는 새로운 상처가 아물 시간만이 남았다.
그 불쌍한 늙은이라고 불렸던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지켜낸 것이다.